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부동산 테러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청 국감에선 부동산 대책을 두고 또 서울고등법원 등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충격적인 캄보디아 감금 납치 사태를 지난해부터 현지에서 취재하고 세상에 적극 알렸던 KBS 원동희 기자를 만나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감 얘기 먼저 해볼게요. 오늘도 법사위가 뜨거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산하 법원들 국감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하급 법원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 이 사건 기록이 너무 빨리 대법원에 송부됐다. 3월 26일에 2심 무죄 판결이 나고 다음 날인 27일에 검찰이 상고장 제출, 그리고 그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다. 송부. 이게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에 절차가 빠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이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네. 재판과 관련해서 모든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된 게 뭐 대법원에 송부된 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나자마자 상고장을 검찰에서 제출한 시기도 사실은 바로 직후에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고 그 뒤에 이제 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뭐 이런 과정들만 봐도 이제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속전속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기록을 본 날짜가 언제부터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못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법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대법원에서 절차가 너무 빨랐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온 건데, 오늘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국감이거든요. 네. 신주호 부대변인. 요게 그 다음날 뭐 검찰이 항고하고 뭐 요런 송부되고 항고하고 상고죠. 상고하고 송부되고, 이게 어떤 절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대법원 선고가 빨랐다라는 지적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물어봤던 것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하급심을 향한 그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법원. 그럼 이 하급심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그 선고 자체가 늘어졌느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선거법은 633 원칙, 1심 6개월, 2심 3개월이 원칙인 것인데 왜 이게 미뤄졌느냐. 이거는 못 물어보고 왜 대법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 2심이 늘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본인의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재판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뭐 변호인 선임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법원의 입장을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1, 2심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하니까 괜히 엄한 곳에 가서 대법원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겁니다. 이미 대법원 이슈는 지난주에 끝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똑같은 이슈만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느냐, 이러한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것이고 그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싶다면 1, 2심이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어야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7718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국정감사장이 여야 싸움장이네요.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하셨고요. 이동수 대표님. 예. 자, 이제 뭐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이 왜 그렇게 늘어져 가지고 결국 대법원이 판결이 빠르니 많이 이 어떤 요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왜 물어보지 않고 그 대법원 국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 주제를 여기서 또 얘기를 하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그 대법원이 저도 이제 신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제 대법원이 조금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빨리 처리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막 대법원장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못됐느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성격 자체가 1, 2심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1, 2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면서도 이제 법 적용을 심리를 한다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인 이 문제가 사실 막 현안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냐 아니냐, 이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다투는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빨리 처리했다고 해서 이게 대법원이 잘못한 걸로 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대법원이 사건을 빨리 처리한 게 잘못이라면은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야 될 텐데, 사실 2심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사건을 빨리 처리할 때 그냥 은근히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이제 대법원이 무죄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막 이런 대법원장을 뭐 탄핵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느니 이런 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지금 이동수 대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좀 부적절한 여러 전방위적 공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갖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빨리 했냐,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원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나중에 우리가 오늘 사법개혁 내용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플러스 지금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그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이 과연 공정한 토대 위에 있었느냐라는 그 본질을 짚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판결은 사실 어떤 결과든 이제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만약에 이제 완벽하게 무죄로 나왔다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뭐 대선 후보 눈치 봐서 지금 그렇게 먼저 들어눕는 거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럼 대법관들이 도대체 이 기록을 언제부터 본 거냐. 왜냐하면 이 사건의 기록이 인계됐다라고 대법원의 공식 문서에 남아 있는 건 4월 22일이잖아요. 근데 4월 24일 의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4월 22일에 기록이 인계가 되었을 때 미리 봤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미리 이제 전달이 된 것처럼, 그 판결과 관련한 봐야 되는 이 문서의 기록들이 미리 전달이 된 것처럼 비골 안에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3월 28일부터 봤다라고 하지만 사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도 3월 28일이 맞냐라고 다시 한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물으니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뭐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재판부가 지정된 게 3월 31일인데 이때 이제 기록이 이제 담당 재판관들한테 전달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드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 기록 정도는 공개를 해야 이게 어떤 정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 7만여 쪽에 달하는, 그리고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봤느냐, 이건 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조금 공감대를 잃었던 것이 결국에는 뭐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분명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633 원칙 때문에 빠르게 처리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과 원칙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았던 절차라고 한다면 사실 그 판결의 공정성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저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국민들 뭐 상당수가 또 의구심 들 수 있으니까 그거 해소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더 높은 강도로 이렇게 대법원장을 때리는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게 아마 야권의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산더미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본인들의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관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3심 넘어갈 적에 그 과정 굉장히 기간이 짧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은 그 당시에 했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선고기를 빨리 잡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뭐 그때도 같은 논리였으니까 지금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가 길이 잡히자마자 각종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법원에 소스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무죄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두 팔 벌려 환영해 놓고서 막상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자마자 태도를 180도 돌변해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중잣대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놓고서도 이게 약간 겸연쩍으니까 새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국정감사라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사법부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이렇게 그 개혁안들에 대한 절충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만 주창하고 되풀이하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그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네. 결말이 어떻게 날 걸로 전망하세요? 이거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시간은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기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현재 이제 대법관 중에 9명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대법관 뭐 증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딱히 지금 국민의힘이 막을 만한 어떤 수단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사법개혁이나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반감이 뭐 거세진다면은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딱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떤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뭐 예를 들어서 법관수 늘리는다는 건지 이런 거 야당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갈 거다. 다만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이제 결국 전국적으로는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788님 메시지입니다. 아까 메시지 문자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국정감사장은 원래 싸움을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때론 치열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네. 좋은 결론을 내리기 냈으면 위해서 좋겠습니다. 예. 싸우면 좋은 거죠, 그죠? 네. 감정 싸움이 아니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사법개혁안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수 현재 14명에서 26명 증원하는 내용 담고 있고요. 법관 평가제도의 외부인 포함해서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하기로 했고, 하급심 판결은 공개 범위 확대, 대법관 후보 추천이 위원수도 늘어납니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증원. 이 부분이 박성민 최고위원은 뭐 2029년까지 대법관을 차례로 증원하는데, 결국은 물리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명을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리한 법관 구성을 하기 위한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재명 유니버스에서 얘기가 되면요. 모든 게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거는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에 비해서 이 사건의 수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에 이 법관들이 충분한 검토와 어떤 뭐 심리를 거치지 못하고 결론 지어지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과정의 결함들 혹은 뭐 빈 공백들 혹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시달리는 어떤 법관들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어떤 법적인 체계를 갖출 권한은 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관의 수를 그리고 뭐 한 번에 26명으로 이제 늘리겠다 26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서 증언을 하겠다라는 것은 단계적인 증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어떤 과격한 방안도 아니고 그리고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충분한 공감대와 사전 설명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보지는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재판 뭐 남아있는 어떤 재판들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막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대통령이 퇴임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너무 멀리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의 분석 어떻게 보세요? 신조어 부대변인. 그러니까 사법 독재라는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야당목까지도 확실히 보장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률안을 만들 적에 거기에 문구 하나씩만 넣으면 되거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추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추천 몫을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얼개가 안 잡혀 있고 오로지 그냥 대법관을 늘려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법관이 총 26명으로 늘어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칠 때가 되면은 그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 사법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 게다가 외부 추천 인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임기 초부터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민주당이 정말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꿈꾼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법관은 늘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시의 여당이든 민주당이 제지를 가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나라가 추구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그 거대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전시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당해서 막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완전한 사법 개혁과 그 시스템의 정비를 원한다면 법률안 문구에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야당목까지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는다면은 누가 이런 비판을 가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법관들로 구성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법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을 지금 잘 닦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 예. 이른바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은 오늘 발표해서 이제 제외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도부 의견을 담아서 이제 정리되는 대로 법을 발의한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민감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보니까 검찰 개혁의 그 보안 수사권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심제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일단은 저기 빠지고 추후에 한다는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이 사법개혁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견이 좀 분분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전 신문제를 도입한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야 간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과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법관 지원하고 이런 문제에서 또 이견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 사심제 논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1심이랑 2심을 진행을 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또 3심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한번 좀 적절한지 살펴봐라 이건데 이게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런 그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워낙 또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단 정치적으로 좀 뭐 잠깐 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르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먼저 좀 추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도 지금 당 지도부의 어떤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공을 넘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뭐 강행하진 않겠지만은 또 언젠가는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재판소원 도입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금 이제 시간을 두면서 논의를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사개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건 사개특위 그 안에서도 좀 공론을 끝마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기 때문에 아직 어떤 이게 민주당의 뭐 다 모아진 하나의 당론이다 혹은 이게 최종적인 사법개혁 아니다라고 포함되기에는 논의가 조금 덜 숙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필요성은 좀 인정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부 내에서는 좀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도 사실은 아예 없는 제도도 아니고 뭐 독일이나 대만, 스페인, 체코 뭐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재판 소원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헌법 소원을 뭐 남발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모든 재판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정을 하자 혹은 재심이나 환송심 등 후속 절차들을 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얘기도 있었고 헌재에서도 이런 의견을 냈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제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입법이나 뭐 행정에 의해서 권익을 좀 침해받고 이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사법부에 의해서 뭔가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제의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 당 내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헌법 재판 소원 도입. 이게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신조어 부대변인. 위헌이죠, 위헌. 4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3심제가 지금 곧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 법률안으로 제출이 되고 통과가 되는 즉시 저는 위헌 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면서 하나의 논리로 내세웠던 게 대법관 수가 적다 보니까 재판이 늘어진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이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였어요. 재판의 속도의 문제를 삼으면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라는 그 의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4심제라고 하면은 하나를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주장한 게 그대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재판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대법관을 늘리자고 주장을 해놓고서 4심제를 도입한다면 더 늘어질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4심제까지 해놓고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느냐. 결국에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라는 것이 귀결되는 것이죠. 저는 그 추가로 좀 더 이동수 대표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 재판 적체와 관한 부분은 사실 대법원보다는 1심과 2심이 이제 주된 그 영역이다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관을 증언할 경우에는 또 그 밑에 재판 연구관들도 다 붙지 않습니까? 하급심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럼 이분들을 다 이제 1심, 2심에 계신 분들을 또 올려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이제 하급심들이 적체가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관예우 전관예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사건을 이제 대법관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뭐 전관예우에 기대는 경우 혹은 전략적으로 일부러 상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대법관 수를 늘린다라고 해서 사실 대법관들을
교체하는 시점이 뭐 마냥 민주당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차기 정권에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뭔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완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애경님 메시지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뭐 그냥 하나도 버릴 거 없는 말씀을 하셨네요.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우리 김애경님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고맙게 그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신조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장동혁,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제 같이 갔다고 하는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나왔는데 좀 강성 지지층을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이건 지나간 주제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배경이 뭘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려고 하는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잘 다녀왔다고 생각해요. 시점도 잘 맞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나 되게 비판할 줄 알았는데 신조는 평소 때 말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약속한 그리고 본인이 지지층들에게 공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시점을 좀 잘 따져봤을 거예요. 시점을 잘 따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면회를 해야지 강성 지지층들의 그 마음을 달래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 것은 참 그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점을 잘 골랐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이걸 공개했거든요. 언론의 그런 그 과다하게 이렇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방안도 피하려고 했던 목적도 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이슈로 떠올랐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와야지 이 이슈를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고 다음번에 또 만나면 이제 그거는 비판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만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정한 거리두기가 저는 행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잘 묘수였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으로 또 면회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로 털어버린 거다. 제가 근데 보기엔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 뭐 정성국 의원이라든지 초선 김재섭 의원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느냐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저 신조 부대변인은 어차피 약속했던 거 일반 면회로 잠깐 짧게 털어버렸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했는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저도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신전 부대변인이랑 같은 생각인 게요. 일단은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 표를 얻어서 지금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꾸준히 지금 윤석열 면회 간다더니 언제 가느냐를 눈여겨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장동혁 대표가 좀 밀린 숙제를 후딱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만약에 지금처럼 막 이슈가 막 터져 나오지 않는 상황, 그냥 좀 평온한 상황에서 면회를 갔다 왔다면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논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뭐 이제 이재명 정부의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눈이 가 있는 상황에서 잠깐 다녀오고 그 올린 시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 면회를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 오후라는 시간이 보통 보면은 언론에서 특히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월요일 신문 준비한다고 또 막 바쁘고 기사도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사실 보도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 안 날 때 좀 빨리 이제 처리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저도 안 갔다 왔다면 가장 좋았겠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언젠가 가야 될 거였다면은 이번엔 좀 타이밍 잘 잡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얘기는 교통정보 듣고 정청래 대표 녹취 듣고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시흥에서 송내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이후 수암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9km 정체,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도 8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양지 터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도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천안 쪽은 익산 미륵 부근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순천 방향은 산월 부근으로 속도 줄이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3km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무슨 회계망측한 짓입니까?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기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입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계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입니까?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해괴망측한 짓이다, 내란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녹취는 안 나왔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정당에서는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런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에 정치적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평가를 또 한 번 받을 그 장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거 그토록 쉬운 과제를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에서는 그래도 갈 거면 지금 가는 게 맞았다라고 하시지만 또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쇄신의 길로 가고 있냐라고 보면 그런 건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 SNS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네. 제가 좀 주목했던 대목은 뭐였냐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이런 구절을 쓰셨어요. 국민의 평안한 삶을 망가뜨린 게 그 12.3 불법 비상계엄한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 평안한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가서 면회를 해놓고 만나놓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 좌파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으니 한데 뭉쳐서 싸우자, 평안한 일상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일상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조차도 그 발상조차도 과연 이 야당의 대표로서 할 생각인가? 그러니까 그날의 국회에는요, 이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국회라는 공간을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짓밟고 무너뜨렸잖아요. 그건 결국 국회에 대한 도전이었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뭐 심지어 이 얘기 하잖아요. 같이 갔던 뭐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네. 우느라 시간이 많이 갔다. 만나서 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분 중에 5분이 우느라 갔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재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 눈물이 나실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 미스를 제대로 했다. 그리고 악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통정보 전에 신주호, 이동수 두 분 말씀을 들어서 제가 주제를 바꿀게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중요한 고비 때마다 김현지 실장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 뭐 유동규 관련 뭐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뭐 이화영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감 첫날도 휴대폰 바꿨는데 뭐 또 한 번을 더 바꿨대나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2020년 이후인가요? 21년 이후에 거의 5차례를 바꿨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발목 잡기입니까? 아니면 좀 의심 가는 대목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이 평소에 뭐 김현지 이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최측근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뭐 그 정무실장 같은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예. 이게 좀 원래 이렇게 철두철미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도 보면 그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들 있잖아요. 예컨대 뭐 2023년에 뭐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출석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김문기 씨 사망 일주일 후에 이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 당시에 이제 야권으로부터 책 잡힐 일이 있을 때마다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좀 이분의 원래 좀 스타일이 아닌가. 예, 그냥 좀 이런 걸 빨리빨리 바꾸고 국정감사 앞두고 바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게 뭐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근데 여기에 보셨어요?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김주호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일단 이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로 이제 판명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그 뭐 교체 시기가 결국에 국정감사 시작일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잖아요. 뭐 그 이전에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보면요. 이 2023년 9월 9일에 전화기를 교체한 다음에 최근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전화기 교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13일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2023년 9월과 2025년 10월은 누가 봐도 기간이 좀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뭐 2년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일단 사실관계는 핸드폰 바꾼 적이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끝나서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해라라고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안내 문자를 받고 이제 신청을 했고 기계만 수령을 했고 근데 유심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기 교체를 못 하고 있대요. 기기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교체한 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 심지어 새 기계가 왔지만 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박정훈 의원이 제기하신 뭐 번호를 바꿨다 2021년에 그것도 번호 교체한 적이 없다 몇십 년째 지금 그대로 번호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이 황금 같은 국정감사 기간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스토킹 국감은 좀 멈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사람에 집착하는 김현지 스토킹. 그다음에 박정훈 의원이 사실관계도 좀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신주호 부대변인 이 사항 어떻게 파악하고 일단 그 계세요? 박정훈 의원 측에 따르면 아이폰을 쓴다고 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면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가장 최신 모델이어야지 그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이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7로 유심을 바꿨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아이폰 17에서 아이폰 14로 다시 갈아타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17에서 다시 14로 갈아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다시 원래 쓰던 걸로 바꿨겠느냐. 이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이건 제 추론입니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원래 쓰던 휴대폰에서 무언가 있었던 자료들을 없애고 다시 본인이 원래 쓰던 휴대폰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에 본인이 아주 거센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행태를 벌였는지 저는 이것은 명확히 좀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 휴대폰 바꿨다고 얼마나 갖은 공세를 펼쳤습니까? 근데 지기현 판사의 말로 오래된 휴대폰 모델 그 기종을 끝내고 최신 모델로 바꾼 거였습니다. 한 번 바꿨던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바꾼 휴대폰조차도 계속해서 거세게 공격을 해놓고서 김현지 실장이 휴대폰 바꾼 것은 최신 기종으로 바꾼 것이니까 괜찮다.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현지 실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해명하고 싶고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국정감사장에 나와라 이겁니다. 박정훈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가 틀리고 본인이 휴대폰 바꾼 것은 정당하게 바꾼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을 향해서 역풍 여론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숨어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를 저격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과거 부장판사 시절에 비상장 주식을 산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전량을 팔아치워서 큰 차익을 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에서 물러나서 피의자석에 앉으라 이렇게 뭐 이런 공격도 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의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패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입니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둡시다. 자, 주식 좀 하는 우리 이동수 대표. 이게 좀 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장판사였습니다. 보통 부장판사들은 이렇게 뭐 오해 살 만한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장판사만 돼도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과연 사가지고 근데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았습니다. 네. 판 가격이 그 대전고하고 서울대 동문인 동기동창인 그 회사 대표 금액하고 똑같다 그래요. 지금 저기 금액이. 자,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의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충분히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해당 주식을 이 민중기 특검이 보유한 주식의 대표가 이제 민중기 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라는 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주식을 어디 뭐 상장된 어떤 증권 시장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비상장 주식으로 구매를 했고 또 이분이 이 주식을 한 10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10년 정도 들고 있다가 이 회사가 이제 분식회계 저질러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정보 없이 하는 거는 확률이 낮다. 그렇죠. 일단은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름도 굉장히 좀 낯선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의 주식을 그 당시에 2000년대에 몇 천만 원씩을 이제 들여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10년씩 들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본인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고 지금 일단 김건희 특검의 여러 이제 수사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공천 개입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재산과 관련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부터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이 이제 이렇게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다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본인은 이제 위법 사항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본래는 김건희 여사가 난 주식 같은 거 모른다 했는데 주식을 안다는 사례로 삼은 바로 그 김건희 특검이 삼은 그 주식이라면서요. 근데 공소 사실에는 또 이게 빠져 있대요. 그래서 자 이게 데스크 보면서 뺀 거 아니냐라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이 뭐 특검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건 아니니까 특검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수사는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도 일단은 이 민중기 특검 민특검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해명이 나온 건 이제 동창회 소개로 당시에 이제 뭐 20명에서 30명 가량 되는 분들이 네.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산 것보다도 이제 판 시점이겠죠. 예, 이제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시기에 팔았는지 그리고 뭐 누가 이제 그 권유했다던 증권사 직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사실은 이게 큰 파장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의혹 제기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우연이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장 폐지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떤 거래 정지 상태라던가 여러 시그널들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거래가 중지됐던 기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은 의혹 단계에 좀 머물러 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민중기 특검 자체 이 지금껏 수사를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특검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그러면 뭐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하고 이 민특검도 주가 조작했으면 그럼 더 괜찮은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그 외에 뭐 여러 지금 나오고 있는 매각 매직이나 금품 수수 이런 논란들도 결국에 이 특검 측에서 많이 밝혀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 자체를 막아세우려는 시도는 저는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거를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을 특검 자체를 흔들려는 이런 시도는 과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이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중기 특검의 의혹이 짙어진다면 특검의 어떤 정당성이 조금 최소한 상처는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조 부대변인. 예,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밝혀졌고 이 문제를 그 수사 과정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민중기 특검이 다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그 정당성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된다. 그 근저에 뭐가 있었냐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주가 조작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본인은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걷어놓고서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사실 상장 폐지가 되면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억대의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겠느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한테 모종의 정보를 들은 다음에 본인은 억대 시세 차익을 걷어놓고 나머지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은 돈을 잃은 상황을 초래하게끔 한 것. 이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연일 부동산 이슈가 뜨겁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최근 10.15 대책인가요? 그 최근의 대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일변도로는 안 된다, 공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자 여야 정파를 떠나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니까 젊은 세대가 보는 자 이런 식으로 좀 부동산 정책 갔으면 좋겠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저는 불필요했다라고 보는데 불가피했다. 네, 불가피. 불가피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규제로만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확실한 네. 공급책이라던가 아니면 좀 실제로 현금 부자가 아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네. 이제 뭐 대출이 막히면 사실 현금 부자만 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근데 물론 이번 정책은 또 그 상한선과 이 주택의 평균 그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이제 지켰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저는 현실에서 사실은 이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너무 이 생활과 좀 동떨어져서 기준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충분하게 그냥 단순히 양을 늘린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조건들이 많이 붙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뭐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이라던가 여러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뭐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조건들도 좀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민 전 최고보다 더 이재명 대통령 편일 것 같은 게요. 이번 이제 11호 대책의 핵심이 갭 투자 금지잖아요. 네. 전세 끼고 이제 부동산 구매하는 거 절대 안 돼 이건데 저는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라는 게 실수요 안 할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땡기고 전세 놓고 해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대안이 있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 보면은 뭐 수도권에 몇 채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인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지역에 있는 집 팔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찾아가지고 서울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강남이나 마용성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면 본질적인 해결책은 수도권에 뭐 몇만 채 늘리고 이게 아니라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살만한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대안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신조어 부대변인. 저도 이게 이동수 대표님이랑 의견이 같은데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지만 그 본질은 지방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왜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느냐, 왜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했느냐, 그 초래했느냐 이거를 먼저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서울의 집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에서도 동시에 같은 정도의 생활 정도를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지방 균형 발전 정책부터 먼저 세심히 다듬은 다음에 내놓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청년들로부터 뭐 칭찬은 못 받더라도 지금처럼 강도 높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인프라가 없고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다 서울로 네. 경기도로 오다 예.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국토 균형 발전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개별 지역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슬기는 선천성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24시간 배에 차고 있는 장루 주머니는 슬기에겐 떼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요. 학교에 있을 때도 주머니를 비우는 일은 오롯이 슬기 혼자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엔 카테터 감염과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가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던 슬기. 입원으로 인한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습은 점점 뒤처졌고 이제는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빠 홀로 일하며 슬기를 돌보느라 생활비와 치료비는 부족하기만 한 상황.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힘겨운 현실 속 두 손을 잡고 있는 아빠와 슬기를 위해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하루아침에 옷차림이 도톰해졌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했었는데요.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에 밑돌며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퇴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전주 9도,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도톰한 겉옷을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전주 16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더 서늘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이 돼서야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 동부 내륙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이번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관련 법안은 이번 사법개혁안에선 빠졌지만 지도부 의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사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사기 범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3,81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었고 2거래일 만인 오늘 또 3,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납치와 감금 폭행이 난무했던 데 대해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 사실은 지난해 여름부터 KBS가 현지 취재를 통해서 실태를 고발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걸 보고 신속히 대응하기만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현지 취재를 통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장기간 추적해온 KBS 원동희 기자와 생생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등 당시 KBS 캄보디아 취재팀은 이 보도로 올해 5월 세계적 권위의 국제 영상 콘텐츠 시상식인 이게 명칭이 텔리 어워즈죠? 텔리 어워즈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원동희 특종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상을 몇 개나 받았어요 이걸로? 뭐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뭐 한 대여섯 개 상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이 영예로운 이 국제상까지 이제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어디 출입해요? 지금은? 지금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 정치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사회부 있었던 거고. 작년까지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원동희 기자 말한 대로 이 문제 지난해 여름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을 보냈던 우리 KBS 사회부 취재팀입니다. 자, 지난해 8월인가요? 당시 첫 보도가 8월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기억하는데 당시 보도된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짤막하게 좀 저 정리를 해주세요. 캄보디아에 이제 거대한 범죄 단지들이 있는데 중국인 총책 일당이 거기에서 자본을 이용해서 중국 범죄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 조직원을 모집해서 한국을 향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이 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납치, 고문 그리고 강제 마약 투약까지 이뤄진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 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접하고 있는 막 속보 나오고 이런 내용하고 거의 뭐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때 보도됐던 내용들이 지금 그때 보도 화면과 보도 취재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튼다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이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일들 그 건물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네, 와, 그동안 우리 쪽의 대응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범죄 단지가 조성된 사실 자체가 일반에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KBS 사회부가 그 당시에 현장 취재, 해외 취재죠.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취재팀이 취재 시작이 됐던 그 계기가 됐던 거는 하나의 제보였습니다. 제보. 이제 캄보디아 리딩방 현지에서 콜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지금도 7, 8일에 1, 2, 3, 4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30 몇 년 전에도 1, 2, 3, 4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전화로 요즘에는 제보가 잘 안 들어오고요. 이제 취재 기자 개인 메일로 들어오는데 메일로 들어왔구나. 그때 당시에 사회부에 저랑 같이 일하던 최인영 기자가 리딩방 관련해서 주식 리딩방 사기 관련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캄보디아 콜센터에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조직 내부자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 친구가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소개를 통해서 와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한국인을 향해서 굉장히 노인분들을 향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금액도 크고 한국인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실을 좀 알리고 싶다라고 메일이 왔었고 그러면은 한국 오면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그 뒤에 들어왔을 때 그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제보자가 하나 USB를 건넸습니다. 그 USB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한 수만 장의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직의 지시체계, 또 보이스피싱, 대본, 또 피해자 명단, 계좌, 전화번호 이런 사기에 활용된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두 글자로 대박이라 그러나요?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그런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됐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있었던 게 허리케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허리케인 프로젝트? 허리케인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그 투자 프로젝트인데 어떤 이런 종목에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 명칭을 보고 저희가 주식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접촉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보니 저희가 이제 그 피해 입금 내역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이
동일했고 이 내용은 진짜구나. 저 제보자가 정말로 일하던 사람이구나 해서 그 제보자가 어디서 일했는지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봐도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 취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위에 데스크 사회부장 사회 데스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취재거리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해외 취재 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탄탄히 다지고 그걸 네, 이제 맞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취재를 가는 건데 제보 자체가 내부자 정보니까 제일 따끈따끈했던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취재가 정말 어려운 취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치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범죄 조직과 현지 정부, 경찰의 유착 관계가 뭐 의심되는 수준이 아니고 뭐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는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을 취재하다 보면 이들이 경찰에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저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제 그 당시 우리 KBS 사회부 취재팀이 멋진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원 기자가 가보니까 캄보디아 현지 취재 상황이 어땠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게 그러니까요.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치안 상황도 치안 상황이었는데 제보자도 처음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을 때 갇혀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이 총책이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허용된 외출 시간에만 외출을 했었고 실제로 제보자도 그 외출 시간을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탈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행객 차림으로 특별히 더 차림을 가고 또 이제 썬팅이 짙게 돼 있는 그런 승합차를 타고 이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큰 카메라는 최대한 갖추고 본래는 6mm 갖고 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카메라조차도 안 가지고 가고 6mm조차도 DSLR 카메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DSLR 카메라와 몰래 카메라만 가지고 완전 여행객처럼 위장을 해서 가서 이제 저희가 아는 건 주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건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푸놈펜 한복판에 있는 엄청난 고층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층 건물 앞에서 일단은 잠복을 해보니까 누가 봐도 한국인들 그 육군에서 주는 그런 바지 반바지 그런 거 입고 뭐 태극기가 그려진 배낭 그 군대에서 받았던 그런 배낭을 맨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큰 음료 꾸러미를 들고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가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음료가 정말 한 20개 30개가 되는데 저런 음료를 다 먹을 정도면 안에 많은 조직원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고 생각이 딱 들었고 그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평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보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조직원들이 굉장히 급이 나뉘는데 하부 조직원들은 평일에 외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봤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총책 일당의 신뢰를 얻은 한국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음식 배달도 하고 필요한 뭐 생필품도 사다 주고 약간 신뢰를 준 사람들이 중간책이고 하급은 약간 반감금 상태네요. 맞습니다. 말해서. 감금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몰래 카메라를 들고 거기에 렌트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그 안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방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그 안에서 의식주가 모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작은 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정말 피싱 사기가 일어나는 그런 곳은 못 들어가 봤지만 거기 한국인 조직원들이 거기에 갇혀서 한국을 향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을 포착을 했고 그런 취재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8월에 첫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야, 아주 충격하고 아마 쫙 우리 KBS 9시 뉴스의 톱뉴스부터 이제 나갔었던 그런 대단한 취재였는데 제가 근데 원 기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KBS 사회부 취재진이 한창 캄보디아 현지 취재에 나섰을 때 국가정보원도 이미 이런 범죄단지 동향을 포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캄보디아 취재 갈 때는 국정원하고 좀 공조하였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보도가 8월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보도 직후에 제보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 양상이 조금 달랐어요. 기존 제보는 거기에서 투자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제보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게 저 여기 갇혀 있어요. 꺼내주세요.
제보라든지 그러니까 보도가 한번 나간 다음부터는 감금 납치에 역점이 둬진 제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탈출을 했는데 정기 고문을 당했다라든지 처음에는 믿기가 힘든 제보여서 그런 제보들을 이제 취합만 하고 있었는데 그 보도를 본 이제 국정원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추후에 취재가 된다면 뭐 확인 같은 거는라든지 그런 부분에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제보를 취합을 했습니다. 제보를 취합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말해봐라라고 하니까 세 군데 정도 공통된 곳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곳이 이제 지금 보도되고 있는 태자, 원구, 망고단지 이 세 곳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범죄 단지에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국정원 측에도 좀 확인을 요청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취재 협조를 통해서 그럼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 범죄 단지가 특정이 됐으니까 또 저희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보도됐던 그 범죄 단지 세 곳이 푸놈펜 인근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저희 보도 이후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내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근처에 승합차를 타고 있다가 범죄 단지 외벽에 내렸는데 철문이 거의 한 3, 4m 되는 철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무장 경비원들이 나와서 이거 좀 저희를 쫓아온다라든지 그런 위험한 들고. 예, 맞습니다. 영화네요. 총을 든다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긴급한데 영화라 그래서.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범죄 단지 세 곳의 모습을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옆에 있는 건물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습을 담고 또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두 번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문자 하나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김종근님의 메시지입니다. 원동희 기자의 목소리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은 분이 많다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납치 감금 이제 언급하신 건데요. 자, 두 번째 현장 취재에서 KBS 취재진이 그야말로 뭐 아까 드론 촬영도 했고 저 어떤 그 관계자들 인터뷰 녹취도 따고 했지만 한국인이 납치된 현장을 포착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보도된 뉴스 리포트가 유튜브에서 12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납치되는 상황 취재한 그 장면 그건 어떤 거였어요? 일단 저희가 그 현지 취재를 가기 전에 많은 납치 피해자들을 한국에서 이미 만나고 간 상태였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말은 뭐 고수익 투자 사기든 아니면 통장 매입이든 다양한 루트로 캄보디아에 갔는데 공통점은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마중 나온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을 때 거기 이동하는 승합차에 타는 순간에 납치가 됐었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범죄 단지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뭐 폭행이라든지 고문이 시작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송 뉴스고 방송 기자니까 장면을 포착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놈펜에 3박 일정으로 갔었는데 3일 밤 내내 푸놈펜 공항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케줄이 공항이 이전하면서 달라졌다라고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적기 두 대가 30분 단위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밤에 도착하는 한국에서 날아오는 그 항공기가 들어온 시간이 되면 정말 무슨 시상식이 열린 것처럼 캄보디아 공항에 승합차들이 쫙 줄 서서 한국인들을 태워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납치인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 중에 하나를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 끝에 하나 성공을 한 게 마지막 3일째 밤이었는데 한 한국인이 승합차 앞에서 인증샷을 그 조직원 마중 나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인증샷을 찍고 그 승합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추적을 해봤는데 정말 그 높은 철제 난간이 둘러싼 그런 굉장히 수상한 건물에 도착을 했고 어떻게 보면 뭐 감옥처럼 보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이미 차는 비어 있었고 그래서 차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차는 이미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전자를 사진 찍은 게 있어서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아냐고 그분이 이제 태자 단지에 있는
태자 단지에서 자기가 감금됐을 때 총을 들고 감시하던 조직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납치 현장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다만 저희가 어쨌든 신고를 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한국인의 이름을. 그래서 신고는 받아줄 수 없다라는 뭐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면은 봤는데 그 피해자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니 그거는 맞습니다. 받아줄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납치가 100% 확실한 것도 아닌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현지 경찰은 말하더라고요. 현지 경찰은 그렇게 얘기했고, 자 사실 지금 원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은 게 작년에 그런 상황을 직접 취재했고 현장에서 막 밀착해서 이제 본 건데 이 문제 이렇게 뒤늦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이게 이슈가 된 거는 어떤 최근에 어떤 제보로 시작된 거잖아요. 원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해 보도됐을 때도 반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00만 조회수도 있고 맞아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저희 뭐 사실 KBS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국정감사에서도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왔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범죄단지 중에 하나는 저희 보도 다음 날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급습을 해서 뭐 조직원 1000명 정도 연행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그 이상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왜 그랬을까요? 좀 안이하게 생각했나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렇게 긴밀하게 해도 그 국경 내에서 빼올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했는지 그렇다면 정말 큰 미스를 한 건데 원 기자 보면서 정부가 왜 이걸 1년 몇 개월 동안 이러고 있었을까 좀 본인이 취재한 거하고 약간 이렇게 맞춰보면은 뭘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하나의 차원은 뭐 이따가도 이제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지금 거기에 끌려가 있는 한국인들이 100% 순수한 납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수익 알바로 거기에 얼마를 준다라고 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나의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니까 쉽게 말해서 대포 통장을 팔러 가신 분들도 계시는 건데 그렇게 현지의 그런 스캔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가 얽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풀기 좀 어려운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이게 제가 거의 1년 동안 취재를 했었는데 취재하면 할수록 들었던 생각은 답이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지 정부가 정말 청렴한 정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를 갔을 때 현지 범죄단지와 현지 경찰이 결탁돼 있는 경우도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고 모든 범행들이 다 뭐 피해자 모집부터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고문 사진 공유까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 정부도 이거를 갑자기 섣불리 손대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쉽지 않겠다. 막 시작을 아예 엄두를 못 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정은영님의 메시지입니다. 취재 진행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했다면은 안타까운 죽음도 사기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문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 지금 캄보디아 감금 피해 신고한 한국인이 지난해 220명, 올해 330명. 일단 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통계인데, 자, 지금 원 기자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피해자고 어디까지가 가해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 혼자 생각에 크게 세 부릴 것 같아요. 정말 뭣도 모르고 고수익 취업할 수 있나 하고 진짜 순수하게 갔다가 당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대충 이런 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나한테 저렇게 주겠어 이 해외에서 이게 보이스피싱 안 하면 이게 대충 감은 잡았지만 이 정도까지일지 모르고 간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범죄인지 알고 아예 그 범죄 집단에 가려고 간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 혼재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 다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현지로 돌아가서 또 감금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저희 이제 현지 한인회에서 네네. 말을 해준 말인데 아, 이제 그래요? 현지 한인회가 납치 상황을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그러니까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현지에서 납치가 되면 한국인들이 대사관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사관에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한인회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좀 구해줘서 귀국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네. 긴급 여건이 나오면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건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 네. 올해 내가 구해줘서 한국에 돌아갔던 애인데 2달 뒤에 자기한테 텔레그램이 왔는데 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도와달라라는 얘기. 분명히 구출에 나온 걸 봤는데 맞습니다. 본인 손으로 보냈는데 예. 이렇게 2번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어쨌든 거기에 결론은 납치고 감금이고 폭행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서 일해서 실제로 실적에 따라서 돈도 벌고 돈을 벌면 이분들이 매춘을 한다라든지 마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뭐 총책의 신뢰를 얻으면 유흥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결말은 납치 고문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쁘게 돈을 벌어서 어쨌든 거기서 뭐 이런 표현은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는 건데 여하튼 좀 수익이 오르면 거기서 향락도 즐길 수 있다. 그쵸. 그런 걸로 또 버틴다. 물가도 싸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면 이분들이 사실 정말 건실한 일자리를 네.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한국에 돌아가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또 돈을 좀 벌고 좀 재밌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세 번째 부류가 되는 거죠. 범죄인 그건 아예 줄알면서. 그곳의 실상을 알면서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 그런 경우도 이제 봤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던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 한마디로 국제 범죄 소굴입니다. 자, 이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뭐 취업 사기라든지 납치라든지 심지어 살해 이게 다른 나라 국민들도 겪고 있거나 겪었던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게 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이 범죄 단지의 구조를 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인 자본들이 캄보디아 좀 치안이 호수랑 캄보디아로 들어와서 범죄 단지를 구성하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난한 나라들에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은 선진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좀 선진국들 돈 많은 국민들이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본래 보이스피싱하면 중국에서 온다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중국에서 옮겨왔나 봐요. 좀 옮겨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뭐 사형도 시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옮겨왔다. 그런 중국인 조직들이 동남아로 옮겨와서 하는 건데 이제 다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이 다 면대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전화를 걸어서 뭐 가짜 연애 관계를 만들다거나 그러면은 그 나라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사기를 치려면 영어를 잘하는 미국인 영미권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한국의 사기를 치려면 한국인 고액 알바생이 필요한 거고 일본의 사기를 치려면 또 일본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인터내셔널 인재들을 구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자기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거기 범죄 단지들에 한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인들, 미국인들, 일본인들 이렇게 많고 그런 분들은 하부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말을 안 듣는다라든지 실적이 떨어지면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정기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이슈가 됐지 사실 해외에서는 이게 국제 문제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그래서 일본도 막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 용어도 있어요. 이게 스캠 컴파운드라고 해서 스캠이 이제 사기고 컴파운드가 이제 그 단지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기 단지를 차려두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고민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현직 우리 경찰을 조금 늘리는 문제.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이 부분은 좀 늘리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지금 경찰은 저희가 지금도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에 파견은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사관 안에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에서 이제 영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캄보디아 경찰 안에 쉽게 말해서 정말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납치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네. 경찰청 캄보디아 경찰청 안에 있는 우리 경찰이 현지 경찰들과 공조를 통해서 잡으러 갈 수도 신속히 있는 대응할 거. 수 있다. 그렇죠.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만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2-3명 보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코리안 데스크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또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뭐 코리안 데스크라든지 뭐 현지 공조 TF 이런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사기 전과라든지 아니면 납치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그리고 그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 대 정보의 공조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긴밀한 공조 병행되고 마지막 질문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게 뭐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막 섞여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국민 살려야 되니까 데려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가리면 되는 거고 법원에서 판단이 있을 텐데 더 크게 보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데려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슈가 된 게 이제 한국인이 납치 고문당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대목에서 이슈가 된 건데 사실 그 본질은 동남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국내에 있는 젊은 층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등을 쳐먹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층도 대상이 되지만 고령층, 중년층도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범죄 단지들의 본질은 한국을 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곳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범죄 단지들이 남아있는 한 한국인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 해결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미라님 메시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원동희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이 뉴스레터 K 듣게 되는 이유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도 원동희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지 실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동희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27 가계부채 대책이요. 한동안 숨고르기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해요. 정부 규제가 이어지고 최근에도 그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여튼 뭐 그 전이긴 하네요. 바로 요번 대책 나오기 전인데 9월 주택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부동산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9월 주택 가격이 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 좀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이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9월에 24%로 반등을 한 겁니다. 규제로 좀 잠시 멈춘 듯 했었는데 다시 이게 거래가 살아난 건데요. 특히 서초, 강남, 성동, 마포구 등 주요 핵심 지역은 신고가 거래 비중이 40에서 50%에 달했고요. 반면 노원구, 도봉, 금천구와 같은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핵심 쏠림형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가 지금 서울뿐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지역들이에요? 네, 일단 경기도의 흐름도 서울과 좀 유사한 중심으로 가격 상승 전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과천, 분당, 하남 등 이른바 알짜 입지 지역들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천은 신고가 비중이 무려 57%였고요. 분당은 43%로 서울 핵심지 못지않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시다시피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규제에도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핵심 축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좀 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부동산 가격 전체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선별적인 반등 양상이 뚜렷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들썩이기보다는 좀 돈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어떤 공급보다는 어떤 규제라든지 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데 이제 좀 역점이 더졌는데 이런 대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네, 정부는 10월 15일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네. 이 조치는 단기적인 상승 압력이 확산하는 흐름을 좀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12곳의 신고가 비중이 8월 11%에서 9월 14%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좀 거래량이 줄을 수는 있지만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은 계속 핵심 입지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된 규제는 정부의 좀 제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역시 여전히 핵심 지역 중심으로 좀 회복 흐름이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사직한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했다 이러면 부당 해고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법원은 A씨가 사직서를 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법원은 응급실 진료나 정신과 진단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직서 작성 순간의 판단 능력 상실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본 건데요. 결국 사직서가 의사의 반에 강요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정상적인 판단 아래 자필로 작성이 돼 제출이 됐다면 유효한 사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법원이 이제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좀 감정적인 상황에서의 사직을 무조건 무효로 돌리진 않겠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씨는 사직서를 냈는데 곧바로 철회 의사 밝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 역시 법원은 철회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3시간 만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 사직서를 냈다며 휴직을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회사에 명시적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직 철회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었고 회사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직서가 이미 본사로 전달이 돼서 정식으로 수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 철회 요청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직 의사가 회사에 의해 정식으로 수리된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종료됐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그래서 회사가 A씨를 해고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판결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걸 되돌리는 게 사직이 됐건 뭐가 됐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이 좀 감정적인 충동으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철회되려면 매우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일시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는 사직 무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당시 판단 능력 상실을 입증할 의학적인 증거나 명확한 철회 의사가 없다면 사직은 유효하다라는 게 바로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가수 소유 씨의 인종차별 논란입니다. 가수 소유 씨가 미국 국적 항공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소유 씨가 차별받았다는 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유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뉴욕 일정을 마치고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중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는데 사무장이 본인을 문제 승객처럼 대했고 결국 시큐리티까지 불렀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소유 씨는 15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이 경험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았다라면서 아무도 인종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 글이 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게 명백한 인종차별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그런데 이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승객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진실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어제 글을 올린 게 소유 씨가 글을 올린 게 어제였는데 네. 오늘 다음 날인 오늘 소유 씨가 만취 상태였다라는 목격담이 잇따라 등장한 겁니다. 한 누리꾼은 소유 씨랑 같은 비행기에 있었는데 소유 씨가 피곤하다며 식사를 거부했고 취한 상태라 승무원들이 이 상태로는 탑승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소유 씨가 직접 술을 마셨다라고 말했고 메뉴판을 읽기 어려워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지만 시큐리티는 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씨가 주장한 것처럼 인종차별 상황이 아니라 음주 상태로 인한 오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건이 좀 단순한 피해 호소에서 목격담이 담긴 좀 신빙성 싸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양측이 모두 그 추가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소유 씨랑 해당 항공사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이미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만취 상태라면 상황이 다르다라는 반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소 179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폰 아이폰 17이죠.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에서 변색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출시 한 달도 안 돼서 색이 변하면 저 소비자들 불만이 대단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네. 최근 국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색이 변하고 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믹 오렌지 색상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은데요. 뭐 레딧과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네. 처음엔 오렌지빛이었는데 2주 만에 핑크나 로즈 골드처럼 바뀌었다라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 한 이용자는 사진을 올렸을 땐 포토샵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색이 더 진하게 변했다면서 카메라 주변이 연어색으로 변한 사진을 실제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오렌지 색깔뿐만 아니라 뭐 딥블루, 실버 색상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뭐 국내외에 다 불만이 있다는데 특히 이제 국내 사용자들은 어떤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나요? 네,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변색 사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 이용자는 투명 케이스를 끼우고 다녔는데 케이스로 덮이지 않은 부분만 변색이 됐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179만 원짜리로 좀 가격대가 높잖아요. 프리미엄 폰이 한 달 만에 이 모양이 되면 뭐 말이 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예전 안테나 게이트가 생각난다. 뭐 아니면 이럴 거면 일반 모델을 살 걸 그랬다라는 식의 반응이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이 어쩐 공식 입장 내놨나요? 아니요. 애플은 아직 현재 공식적인 입장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소재 산화나 도장 결함 가능성이 좀 있는 만큼 애플이 교환이나 환불 등 품질 보증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폰의 경우 품질 논란이 좀 곧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애플이 공식 조사와 후속 조치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게 옳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3,700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종가가 3,800선 찍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코스피는 3,814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네. 1.76% 상승을 했고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였는데 기관들이 다 물량 가져가면서 예. 사실상 이제는 사상 최대치의 이제는 지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얼굴을 보면은 좀 극렬하게 다르죠. 웃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투자 안 하고 있는 분들. 포모. 예, 나는 원래 투자 안 하는데 남들이 돈 버니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웃지 사실 뭐 주식 투자해서 다 돈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확실히 지금의 불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확실히 끌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하고 4개월 반 만에 이제 40% 가까이 올랐는데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공약상의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이게 네. 사실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실제 뭐 기대한 것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5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는 1차 상법 개정 국회 통과였거든요. 7월 3일이었는데 진짜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당시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유동성 호재가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이제 2번 인하 거의 뭐 지금 거의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는 상법 개정 들어가고 주주가치 제고하고 진짜 공약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조방원 이 테마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미국과의 이제는 관세 문제가 좀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노이즈가 끼면서 옮겨갔죠. 금반지로 옮겨갔었죠. 그래서 금융, 반도체, 뭐 지주회사 그래서 이런 정책 테마 쪽으로 옮겨갔다가 저 순간적으로 네. 금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금반지에서. 네, 금반지라고 해서 금융, 뭐 반도체, 지주회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다시 올랐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미국과의 관계가 조만간 또 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또 조선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장입니다. 네. 자, 아까 시총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가 주도하고 있는 게 뚜렷하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 잠깐 스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코스피는 올라도 내 주식은 안 올랐다. 이런 분들도 좀 많다면서요. 많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시총의 한 16% 우선주까지 해서 한 16%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합쳐보면은 거의 한 20% 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막 오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제 같이 오르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3,800선 뚫어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웃으시죠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편중 랠리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주가가 지금 크게 오르니까 그냥 종목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러시면은 사실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겠다 하신 분들은 사실상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의 불안한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행 부실 여파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JP 모건 이제 다이먼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아마도 그 근처에 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
바퀴벌레가 항상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으면 한 마리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마리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실 징후가 나올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은행에 대한 부실이 지금 뉴욕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 더 나올 수도 있다. 부실화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뉴욕 주가는 이 반도체 업황과 이 지방은행이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지금 시장을 조금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무조건 좋다,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식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뭐 기업의 실적도 있지만 미국 시장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 이게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일부 지방은행의 부실 징후 이게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그거는 좀 주목할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ETF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개별 종목과 비교해 볼 때 ETF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ETF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코스피 200 ETF를 투자한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 이런 코스피 상위 200 기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죠. 아, 내가 주식 투자 잘 몰라. 그럴 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고민 없이 ETF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투자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는 뭐 지금처럼 지수 추종한다 그러면 지수와 연동해서 이제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ETF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또 ETF가 또 뜨냐? 과거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ETF가 인기가 있었다가 요즘에는 액티브 ETF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게 아니라 뭐 원자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투자 부분에서 다양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잘 나와요. 이런 것들. 물론 반대로 보면 리스크도 있겠죠. 리스크 있죠. 만약에 빠지면 확실하게 더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ETF 상품에 대한 요즘의 수익률이 요즘엔 시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장이 안 좋고 갑자기 심리가 꺾이면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미국 지방은행 재정 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가에 영향 미칠 만한 요소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짚어보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에 APEC 회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젠슨 황이라든지 샘 올트먼, 팀 쿡, 순다르 피차이까지 쟁쟁한 글로벌 빅테크 총수들이 뭐 방안이 확정됐다기보다 방한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해요. 자,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기업하고 어떤 큰 제휴나 협력을 한다면 이게 주가에 바로 반영됩니까? 있죠.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번 APEC 정상회의 때 정상들도 모이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일단은 CEO 서밋이 열립니다. 그래서 각국을 대표하는 CEO들이 모여서 특히 이제 AI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중심으로 아마 투자 이야기라든지 이제 친목 또 CEO들끼리 또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또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아마 총수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연장선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기대감이 오르는데 항상 이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투자해분들 아시겠지만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 그럼 요 소재가 소화가 되잖아요. 소진이 되면 관련된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조심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재밌는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까? 요게 또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 대북 관련 주들은 크게 또 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차트를 봤더니 DMZ 평화공원 테마 이게 보니까 6% 넘게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 그 추정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갑자기 또 관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대가 야 이게 정말로 그 평화 무드가 또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테마라는 거죠. 테마는 훅 꺾이면은 또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건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최종 타결이 돼도 뭐 그게 호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업종별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리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뭐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좋게 타협이 될 수 있다, 뭐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시장에서는 안 될 거다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면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적인 협의 끝나고 기술적 협의 끝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수 있다, 합의를 한다.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높아요 지금. 거의 뭐 1,420원대 계속적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높을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잘 되죠. 외국인들 투자 많이 이루어지죠. 아니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야?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네.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 이유를 두 가지를 봐요. 그래요?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가 있겠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조금 급하게 많이 올라서 피로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거스르는 거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인버스 상품에 들어가고 그것도 레버리지 껴서 또 들어가는 곧버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언제든지 공매도의 잔고가 지금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 하락에 대한 어떤 조짐이 느껴진다. 그 조짐의 스타트를 저희 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막 오른다고 마냥 좋아하고 그럼요. 그게 막 투자를 막 할 그런 거는 아니다. 네.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정부는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되돌려서 선순환시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식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이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제를 위주로 한 그 부동산 대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그 돈을 주식에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으로 좀 옮겨오게 하는 요인이 될 걸로 보시는지. 일단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아시겠지만 이제 3중 규제로 묶어놨습니다. 네네. 특히 가장 센 게 토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돈은 묶이게 되는 거고 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은 끊길 겁니다. 일단은 갭 투자를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본시장으로 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분들이 주식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봐요. 물론 이전부터는 들어오시는 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총 굉장히 높아졌던 게 뭐 돈 싸들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있었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 자금이 과연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약간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섣부른 기대감, 한마디로 이제는 투자 자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더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더 떠받쳐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은 좀 버리시는 게 낫지 않다. 왜냐하면 리스크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거든요. 먼저 움직입니다. 코인 시장이. 그래서 그거 왜 코인 시장이 무너졌는지 최근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주식 시장 또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부동산 투자하신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자본 시장으로 흐른다는 거는 조금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유동성 흐름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넥스트의 머니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